푹푹 찌는 7월의 어느 여름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의 비좁은 목재 패널 법정 안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천장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갔지만 후텁지근한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죠. 잘 닦인 참나무 향과 희미한 땀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정적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베이지색 벽 먼지 쌓인 좁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법정 방청석에 낡은 나무 의자는 방청객들의 무게에 신음했습니다. 다른 청바지를 입은 동네 주민들, 접은 신문지로 부채질하는 은퇴한 노인들, 남부지방 특유의 여름 더위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모든 소리를 날카롭게 만드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의자 삐걱이는 소리, 서류 뒤적이는 소리, 창밖 목련 가로수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매미 소리까지도요. 아침 9시인데도 벌써 섭씨 31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더위였습니다. 옅고 흐릿한 하늘엔 천둥 번개를 예고하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오전 9시 15분, 박수연 씨가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차분한 흑인 여성인 그녀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남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목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같이 착용해온 신앙의 상징이었죠. 검은 머리는 낮게 묶어 관자놀이에 송골송골 맺힌 땀 때문에 몇 가닥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사법시험을 앞두고 집안 사정으로 잠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수년간 법률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며 법률 분야의 미로를 헤쳐나온 경험과 조용한 명석함을 지니고 있었죠. 3년 전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후로는 그 능력을 살려 비공식적으로 동네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친구의 부탁으로 사소한 상속 분쟁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이는 강민준 부장판사 55세였습니다. 포마드로 단정하게 넘긴 희끗한 머리카락, 날카로운 푸른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고 강압적인 질서 유지로 평판이 자자했죠. 검사 시절부터 20년 넘게 사법계에 몸담으며 판사의 자리에 오른 그는 법정의 엄숙한 예절을 신성시했고 조금의 벗어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과 통제욕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증인석으로 다가서는 수연 씨의 십자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증인 강 판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후텁지근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목걸이 빼십시오. 법정 분위기를 해칩니다. 수연 씨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제 신앙의 상징입니다. 착용하고 싶습니다. 강 판사의 입꼬리가 실룩였습니다. 법정 규칙상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장신구는 금지됩니다. 지금 벗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벌금 7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순간 법정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잠시 멈춰섰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속 착용하겠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항소하겠습니다. 판사님. 강 판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법봉이 탕 소리를 내며 재판석을 내리쳤습니다. 벌금 70만 원 주말까지 납부하시오. 증언은 끝났으니 내려가시오. 벌금형 선고는 돌덩이처럼 법정 안에 떨어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연 씨는 뒤로 물러서며 낡은 가죽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법률 노트 성경, 그리고 그녀가 생계를 위해 사용해 온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 판사는 그녀의 행동을 반항으로 보았지만 수연 씨는 자신의 신앙과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법률가의 정신이 깨어난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7월 12일 그녀는 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은 희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제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들의 충돌은 폭풍을 예고했고 서울의 무더운 새벽 공기는 마치 판사의 엄격한 시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항소심 심리가 열리는 3층의 더 넓은 법정은 수십 년간 서울 시민들의 분쟁을 지켜본 듯 닳고 다른 참나무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근엄한 표정의 역대 판사들의 빛바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 너머로는 흐릿한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폭풍우가 몰려오는 하늘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한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준 판사는 상처난 재판석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이 번뜩였고 날카로운 푸른 눈은 법정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박수연 씨 벌금형 항소심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벌금 70만 원.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후텁지근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과 증거만 제시하십시오. 제 사건 목록은 쌓여 있고 이 더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합시다. 수연 씨는 원고석에 홀로 섰습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론하기로 결심한 것은 필요와 자신감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얇은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련 헌법 조항과 판례 복사본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자필 변론 요지서 등이었습니다. 은색 십자가 목걸이는 이제 조용한 증인처럼 가방 안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빌린 중고 재킷 아래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세는 확고했고 차분한 갈색 눈동자는 강 판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벌금형의 순간을 되새기며 타오른 불길이 그녀의 침착함 아래 조용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강 판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수연 씨의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날짜와 법조항이 꼼꼼하게 명시된 그녀의 변론 요지서는 장신구로 인한 소란이라고만 적힌 그의 빈약한 법정 모독죄, 처분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펜이 일정한 리듬으로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질서가 핵심입니다. 그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말입니다. 시작하시죠. 박수연 씨. 방청석에서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판사가 십자가 때문에 벌금을 매겼다고 은퇴한 정비공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법을 좀 아는 모양인데 계산원 이 씨가 속삭였습니다. 강 판사님한테 단단히 찍혔네. 법원 단골 박 씨가 친구를 툭 쳤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지. 수연 씨는 증인석에 올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판사님, 제 십자가는 제 신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판사님께서는 7월 12일 제가 십자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일으켰다며 벌금 70만 원을 부과하셨습니다. 그 벌금은 부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저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그녀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15분, 저는 15년간 신앙의 상징으로 착용해 온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강 판사님께서는 그것을 버스라고 명령하셨고 소란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벌금 70만 원을 부과하셨죠. 그녀는 법조항을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20조 종교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작고 소리도 나지 않으며 매일 착용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위헌이며 판사님께서 권한을 남용하신 것입니다. 소란, 강 판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건조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시오. 당신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를 보이시오. 여기 있습니다. 수연 씨는 변론 요지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15분 기록입니다.
법정모독죄 처분서에는 장신구로 인한 소란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소란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은 없습니다. 제 변론 요지서에는 관련 헌법 조항과 판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실천은 설득력 있는 사유 없이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침묵의 표현도 실질적인 방해가 없다면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 십자가는 5cm 정도 크기이며 옷깃 아래에 있었습니다. 판사님 외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서기 김지혜 씨는 7월 20일에 그녀는 차분했고 십자가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아무런 소란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판사님의 규칙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70만 원의 벌금은 부당한 처벌입니다. 제 권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판사님의 규칙은 모호하고 근거 없이 신앙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제 자유와 존엄성을 해쳤습니다. 내용 기반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강 판사는 무언가를 휘갈겨 썼습니다. 판례는 강철 같고 당신의 해석은 대담하군요. 이제 내 차례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내게 반항했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15분 십자가는 소란의 원인이었습니다. 법정 규칙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장신구를 금지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법정 모독죄로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녀는 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분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증인석에 섰고 십자가가 반짝였습니다. 버스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명백한 반항입니다. 이 법정은 내 관할이고 규칙은 방해 요소를 금지합니다. 그녀는 규칙을 어겼고 벌금은 정당합니다. 방해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수연 씨가 압박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오전 9시 15분 강 판사가 반박했지만 그의 손은 더욱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십자가가 빛을 반사했고 내 주의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내 재판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규칙은 장신구를 금지하고 그녀는 이를 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처분서에 소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녀는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와에 70만 원입니까? 수연 씨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법정 모독죄를 입증하십시오.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강 판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쓰며 주장했습니다. 70만 원은 표준입니다. 반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석이 김지혜 씨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15분 그녀가 증인석에 서는 것을 봤습니다. 차분했어요. 십자가는 작았고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버스라고 하자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란이나 고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판사님께서 주목하신 것 외에는 아무런 소란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정경위 최동현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반항했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15분 십자가가 빛을 반사해서 판사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명령을 거부했고 법정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적대적이었어요.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근무 일지에는 소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연 씨의 친구 이미숙 씨도 증언했습니다.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는 아주 작았습니다. 제 눈에는 띄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갑자기 멈추고 버스라고 했고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소란이나 소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판사님만 증거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수연 씨의 상세한 변론, 요지서 헌법 조항,
그리고 증언과 강판사의 빈약한 처분서, 그리고 경위에 논란 있는 근무일지,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일주일간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강판사는 매일 휴정 후 판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류와 법전 더미 속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법과 증언, 그리고 자신의 상처 입은 권위를 곱씹었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그는 법정에 돌아왔습니다. 깊은 고뇌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의 웅성거림을 갈랐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벌금형은 무효입니다. 그녀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펜으로 재판석을 한번 탁 내리쳤습니다. 그의 푸른 눈이 수연 씨를 향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수연 씨, 당신의 변론 요지서를 읽었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15분, 십자가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신앙의 상징이었고 당신은 차분했습니다. 처분서에는 소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소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강철과 같습니다. 내 규칙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서기는 소란이 없었다고 했고 친구는 조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벌금형은 부당했습니다. 질서 유지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70만 원 벌금은 무효입니다. 권리는 지켜줘야 합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는 저 자신을 겸허하게 만드는군요. 수연 씨는 꼿꼿이 섰습니다.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녀의 차분한 눈에는 승리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지만 그날의 메아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정의는 회복되었고 신앙은 확인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판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힘없이 주저앉는 듯했고 손안의 처분서가 구겨졌습니다. 자존심의 가면이 벗겨지고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권위는 조용한 십자가의 힘 앞에 무너졌습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강 판사의 법봉이 탕 소리를 내며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벌금형 무효 사건 종결, 박수연 씨 승소 다음 사건. 법정 밖 서울의 하늘은 황색과 보랏빛으로 물든 저녁 노을 아래 반짝였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도감과 조용한 승리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미 언론은 떠들썩했고 로펌과 인권단체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강 판사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질까? 강 판사는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차는 목련나무 옆에 빗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반항했어. 그는 바람을 향해 중얼거렸지만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빌어먹을 법 같으니. 그는 차를 몰고 서쪽 자신의 집이 있는 분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판사의 자존심 뒤로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보지 못했던 명백함의 희생양이 될까? 한강은 남색으로 깊어가는 하늘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새긴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든 여성과 수치심을 아는 판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해결되지 않은 진실과 미완의 이야기는 서울의 고요한 밤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그 다음 장은 법정 너머, 한강 너머 도시를 감싸는 저녁 노을 너머에서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